이렇게 우리 자유역사 포럼 집중 강의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강의를 통해서요, 이렇게 각자 이렇게 주제가 있으신데, 강의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많이 해서 알 수 있지만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는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누구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제 얘기는 이미 들었으니까 훨씬 새로 오신 분부터 네. 이번 강의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조금 전달해 주시면 이야기가 좋을 것 같고, 또 이걸 준비하면서 또 뭔가 이렇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um선필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제 소개 좀 드리는 게 도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헌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헌법 중에 주로 정치관계법을 좀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이렇게 좀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박명수 또 교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또 모임이라 기대가 많이 됐고요. 사실 저는 오늘 와서 좀 뭔가 듣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이제 그 논제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거기다 저는 좀 더 그 제목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그 실천 과제라고 하는 내용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이제 많은 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기본 개념인지라, 우리가 보통 통상 민주주의란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민주주의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또 고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게 뭘까, 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좀 지혜를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그와 관련해서 교회의 역할은 뭘까, 그런 생각도 좀 질문 삼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시간에 저도 말씀드리지만 또 많은 의견도 듣고 또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여간 반갑습니다. 글쎄요, 저는 계속 마스크 쓰고 하나요? 네, 잠깐만. 벗고예요? 벗고 해도 괜찮아요? 네. 좀 전에 강의했습니다만은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인데 나름대로 고민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진보주의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거다.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에 도달하거나 근처에 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반면에,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속에서 나온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다 그렇다면 조금 너무 일반화시키는 건데, 진보주의는 많은 경우에, 적어도 관념적인 진보주의가 아니라 현실 정치화된 진보주의는요, 증오에서 나옵니다. 증오와 갈등에서 나옵니다. 시기 질투에서 나옵니다. 근데 보수주의는 대부분의 경우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익은 많은데, 너무 요즘에 왜 앵그리 우익 돼버리면은 진정한 보수주의의 참맛은 좀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보수주의의 참맛을 느끼려면은 저는 무조건 그래티튜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성준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목사보다도 더 목사다운 제가 목사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감사라는 말을 해보지를 않았는데 너무 우리 귀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했습니다마는 강의하는데 열중을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한국 근현대사를 보는 구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쓰면서 어떻게 쓰냐면은 서구 제국주의 침략과 우리 민족주의의 거기에 대한 반응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개항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결국 우리나라가 서구 국가,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하고 크게 많이 싸우지 않았어요. 딱 싸운 것은 병인 박해 때 한 번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는 조금 했지만은 결국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던 것은 서구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세 나라,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우리를 괴롭혔던 거지. 우리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 제국이 우리나라를 괴롭힌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세 나라가 돌려가면서 힘쓸 때마다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바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 이 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다. 그 다른 나라가 뭐냐? 역시 미국이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를 여기 동북아시아에서 빼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한 이건 지정학적인 운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를 정복해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없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먹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아나가려면은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제적인 질서, 미국이라고 하는 근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제적인 질서와 손을 잡을 때에 세 나라의 위협을 극복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우리의 보이스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은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박명수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계시길래요. 질문을 조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강의가 2달 전부터요.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제가 역사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나 그 다음에 3.1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기독교 역할이나 어떤 참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강의하기 시작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이유는 뭔지 조금 더 이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한 역할을 강조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방 공간 특별히 1945년에서 48년 사이를 얘기할 때 저는 제가 발견할 수 있는 한은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3.1운동이나 한국전쟁을 얘기할 때는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지금 해방 공간을 제가 주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어제는 3.1운동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제가 전에는 기독교를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가 요 근래 기독교를 더 강조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한 역할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료가 없으면은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해방 공간에서는 기독교 역할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직접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3.1운동이랄지 6.25랄지 이럴 때는 보다 더 직접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기독교된 역할에 대해서 교수님이 더 이렇게 강조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목사나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거꾸로 이렇게 잘 배울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음성필 교수님께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건데 다음 시간 하실 건데요. 거기에 이제 하시면서 조금 빠진 부분들이 하나 있어서 질문할 게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1972년 유신헌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신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처음 들어왔다 이야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군사독재를 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개정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유신헌법 전문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삽입된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미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기 위한 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군사 독재로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네네. 싶습니다. 네. 그 헌법의 여러 헌법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들이 언제 나오는가 주목하는 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이라 그러면 그때 그 시절 국가의 어떤 의미에서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적어도 이제 유신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 뭔가 새로운 체제 전환이나 또 체제의 새로운 확립이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은 72년에 왜 유신헌법을 만들려고 했을까라고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전후로 해서 이제 그 남과 북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약간의 그 다른 방향으로 각각의 그 권력을 좀 강화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이제 사실 유신 체제가 들어섰던 것은 아시다시피 그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3선을 하게 됐고 그랬는데 막상 선거를 해 보니까 되게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 당시 야당 후보에 비해서 표차가 많지 않아서 이거 계속 다시 이 다음에 재선 이후 3선까지는 했지만 그 다음은 좀 어렵겠다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체제, 그래서 유신 체제를 새로우게 되는데 소위 명분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럴 때 이제 그 내세웠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들어온 건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건 결국 북한과의 체제 경쟁, 북한과의 명확한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유였겠죠. 그래서 북쪽은 알다시피 이제 우리 말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게 되고 그쪽에서 흔히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를 강조하게 된다면 이쪽에선 차별화된 하나의 모습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겠다. 그래서 그때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집어넣었다고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저기서 말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의미가 우리가 통상 이해했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거였는가 하는 것은 문자상에 나온 내용보다는 실제 그 당시에 권력 운영 형태를 보면 알게 되는데 알다시피 이제 그때는 유신헌법 내용도 그렇고 권력 운영 형태가 대단히 권력 집중적인 소위 독재적 요소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내세웠는데 이게 진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강조됐던 표현이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럼 또 그러면 한국적 민주주의란 또 뭐냐라고 해서 비판하게 돼서 세월이 지난 지금 그때 자유민주주의는 일종의 명분에 불과했고 실은 실체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용어 자체를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자유민주주의라는 내세웠던 것은 북한과는 분명한 다른 입장에 서 있다고 한 것을 명확하게 좌표를 찍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추진하도록 헌법은 과제로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의 중요한 이념적 지표가 되겠다는 걸 명확하게 해줬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 운영 행태를 볼 때는 실제 자유민주주의와는 저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가능한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는 1972년도에 아마 상황들을 좀 저희들이 알아야 될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미국 자체에서는 한미 동맹을 거의 이제 깨고 정말 이제 이 북한의 침입이 이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위기 의식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제로서의 우리 자유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세웠다는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황선준 의원님 강의하시면 보수주의에 대해서 좀 명확해지시죠? 안 그런가요? 네, 보면은 굉장히 개념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보수주의가 이데올로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데올로기가 아닌데 우리 황성준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강의할 때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데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수주의를 이념이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데아라고 하시는데 그 이데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 보수주의가 이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설명을 한번 좀 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죠? 거창하게 이데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얘기를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념이 뭐냐? 이념 때문에 뭐 싸운다, 죽었다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념이 영어로 뭐냐면 많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언어라는 게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쓰다 보니까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원래 좀 욕설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원래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헛소리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 막스 보고 너 이데올로기, 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지 그러면 칼 막스가 길길이 뜁니다, 사실은. 그래서 칼 막스는 뭐냐면 자기는 과학이고 사이언스고 브루저들이 갖고 있는 게 이데올로기라고 주장을 해요. 요즘에 와서 근데 영어에서 아이디올로지가 아니라 이념이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에다가 s를 붙인 아이디어스를 이념이라고 한다면은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보수주의라고 해서 그 당시에 18세기, 19세기 때 무지 많이 나온 여러 가지 무슨 이즘을 붙인 그것의 하나로 또 돼버리긴 했지만 그 이즘 자체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즘이 대부분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대로 된 거든 안 되든 저랑 논쟁하시면 안 되고 저 중세적인 신본주의적 사회가 붕괴되면서 인간 중심 사회가 되는데 그 속에서 뭔가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뭐 바꿔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이즘을 붙여댄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있고 이걸 지킨다 그래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을 보고 굳이 나를 뭐라고 한다면 컨서버티즘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여기 독서클럽에서도 많이 읽으시고 요즘에 번역돼서 다행인데 러셀 코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미국 보수주의에 굉장히 철학적 기반을 놓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계속 쓰는 걸 보면은 제발 보수주의는 아이디올로지 아니다 이 소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아이디올로기 자체를 부정하는 쪽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해요. 보수주의 너무 어렵다. 교리문답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러셀 코크 자체가 교리문답처럼 정리하는 걸 반대했어요. 이러면 잘못하면 아이디올로지가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이게 저도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미국 보수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그 간단한 문서는 샤론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샤론 성명서라고 그래서 오히려 저 좌파들이 그걸 갖다가 보수주의 선언이다, 공산당 선언에 비유해서 하는데 거기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명료한다는 것의 장점은 명료한 데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도식화되거든요. 도식화되면 잘못하면 교조화됩니다. 그럼 제가 또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이제 교부 철학자들이 굉장히 캐터시즘을 만들면서 하지만 이게 좀 잘못 이해되면 굉장히 화석화될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려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에도 영국 보수당의 신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 명확하고 한번 인터넷에도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다 돌아가서 보수주의는 기존의 인간이 만든 이념, 그러니까 여기서 이념은 아이디올로지죠. 아이디올로지 자체가 다 허위의식이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간 겁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이것 너네도 하나의 아이디올로지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바로 이제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건데 그런 이즘은 뭐냐면 세상 사물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다 세상을 이해해요. 공유주의면 공유주의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들어요. 그때 다 하니까 제가 그 맞춰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니즘으로 갑니다. 굉장히 사회공학적이에요. 근데 보수주의는요, 첫째 인식론에서 뭐가 짜있냐면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다음에 특히 이성으로. 많이 이해한다면은 아까 말한 말씀하시는 제가 계시 정확한 뭐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런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모른다고 그냥 그런 레벌레이션. 그러니까 인간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한정됐다. 그렇다고 또 무지몽매주의하고는 달라요.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 이런 식의 보수주의가 있다면 저건 완전 중세주의죠. 그게 아니라 적어도 아까 말했지만 현대 보수주의라는 것은
18세기 영국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성은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성 만능주의에 대한 철저히 비판을 하는 관념이죠. 바로 제가 뭐 얘기하다 보고 또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어디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거. 그다음에 저의 그 얕은 지식의 수준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성필 교수님한테 이렇게 조금 더 질문드리면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고전적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수정적 자유민주주의, 또 시민민주주의로 이렇게 발전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목적과 의도는 뭐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뭐 나중에 민주주의가 다의적이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그럼 민주주의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의를 요즘 내리는 것을 또 뭐랄까 공통되게 획일적으로 하기는 포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제적으로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어떤 기관 보면 오히려 민주주의 여러 유형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가 워낙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민주주의의 다양성 관한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예컨대 보면 선거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여민주주의, 그 다음에 심의, 수기민주주의, 또 그다음 평등민주주의, 뭐 협의민주주의, 다수제민주주의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각 나라마다 소위 민주체제라고 불리기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따질 때 그러면 어느 것이 뭐 흔히 말한 것처럼 제대로 된 거냐 판단이 좀 어렵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의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정치 체제가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좀 판단해 나갈 때 역사적으로 좀 이해 나가는 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하나의 개념을 똑같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시절의 용어와 19세기, 18세기는 또 달리 사람들이 이해했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민주주의 용어를 쓰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를 좀 파악할 텐데요. 아마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냥 우리 용어를 씁니다만은 역사적인 개념을 보면 민주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라는 어떤 체제 그런 정치 원리보다는 자유주의가 더 먼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의 독재 권력, 왕의 전제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왜 억지로 돈 뺏기고 처벌받고 말도 못하냐. 그래 좀 자유를 내세웠던 우리 말한 소위 부르주아 계층이 주로 그걸 역사적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그들은 소위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따지게 되면 그 당시 뭘 요구하냐면 왕에게 세금 걷는 건 좋다. 그 대신에 우리 대표자들이 동의하는 법률에 의해서 해라. 또 처벌하더라도 법에 따라 해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법의 지배를 요구하게 되죠. 법의 지배는 왕이 있더라도 왕이 권력을 제한해서 시민들의 대표자들이 정한 법률에 따라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군주는 있지만 입헌군주제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군주로서 존재하지만 대신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줘서 권력을 제한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아까 말한 이제 법치주의, 법의 지배 또는 권력 분립 이런 것들이 다 자유주의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영국도 그렇고 특히 프랑스도 그러고 합니다만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왕의 권력이 제한해야 되고 왕을 제한할 수 있는 의회가 견제해줘야 되는데 왕이 의회를 훼손시키거나 무시하거나 아예 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역사적으로 발생한 게 뭐냐 왕 자체를 없애버리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때 잠깐 영국의 청교혁명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더 분명한 이 프랑스의 혁명 또 미국은 아예 왕제를 부인하고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드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 프랑스적 개념 아닌 국민주권 원리를 내세우게 돼버리니까 거기에 따라 우린 자유를 확보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굉장히 과격한 그 당시 표현 따르면 급진적이고 과격한 방법으로 자유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확한 역사적 맥락으로 따지는 용어를 쓴다면 민주적인 자유주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민주주의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역사적 정의해 왔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 또 평등이 강조되다 보니 그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 자유는 또 어떻게 되지? 자유의 개념을 좀 제한적으로 할까? 아니 자유를 넓혀버리자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라든지 넓히다 보니까 또 자유주의 속에 자유민주주의 속에 약간 말한 그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또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민주는 저쪽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민주주의의 영역이 막 확대가 더 넓어지기 시작하다 보니 나중에 흐릿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고민스러운 게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정의 내릴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정의하고 싶은 건 민주주의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범위가 넓어져 왔고 경계가 흐릿해져 왔고 유형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가 시대에 따라서 그 범위 포용되는 범위가 다양해지니까 내용이 변화되었다라고 설명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변화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좀 표현 방식 차이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유형이 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건 왜 그럴까? 이건 최소한의 그걸 강조하고 싶어 할 내용인 거고, 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대응적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만으로는 또 부족한 몇 가지 요소들은 다른 형태로 또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다. 예, 자유라는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치 체제의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정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평등의 원칙에 강조됨으로써 다시 자유가 확실하게 또 이렇게 강조되는 또 그런 시기에 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명수 교수님이 이제 보면은 중국 봉건 사상하고요, 일제의 식민주의,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는데 의존해야 될 어떤 체제가 있다면은 미국인데, 그 미국이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타당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미 동맹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세력은 이제 개항기를 보면은 중국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는 중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말하자면은 그 한반도가 유럽 여러 나라든지 혹은 일본이든지 러시아든지 거기에서 종속될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말하자면 조선을 그런 다른 나라들의 위협에서 지켜줄 만한 힘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미론이라고 그래서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도 이제 동시에 그때 남북 전쟁 이후에 태평양 시대를 열려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두 가지 양쪽에서 다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동북아 질서 가운데서 중국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미 힘으로 서양이나 이런 나라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군세 외교를 통해서 그런 나라들이 올 때 또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그래도 제일 말하자면 덜 위험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영토적인 야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도 생각할 때 이제 이미 아시아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의해서 많이 잠식되었으니까 미국도 아시아에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미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항해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항해의 자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역을 할 수 없고, 무역을 할 수 없으면 세계에서 고립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양쪽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세계도 미국을 필요로 했고, 또 미국도 이쪽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1858년에 천진조약의 제1항이 거중조정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거중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이 미국한테 거중조정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복잡한 여러 나라 사이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을 미국이 해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미국에 대한 요청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제일 첫 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조약이 맺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강국 가운데서 그래도 조선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선교사들이 와서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미국이 믿을 만하다. 그래서 미국한테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정작 미국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이익이 교차되는 상황인데 매우 여기에 잘못 뛰었다가 국제적으로 복잡한 외교 관계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반도는 계속 미국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3.1운동 때에도 우리나라의 그 3.1운동의 목표는 뭡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접번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의 관계에 의해서 미국을 끌어들였지만은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기를 원했지만 정작 미국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선교사들은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거, 이건 순수한 인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국의 외교 사책 보면은 미국이 한반도를 국제 정치에서 심각하게 고려한 것은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말하자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이제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서야 비로소 미국이 한반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이제 한반도는 미국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 관계를 맺어 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에 대한 요청은 우리 한국도 미국을 요구를 했고 미국도 이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뭘 물어봤는지.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 정치나 어떤 영토 야역이 없는 그런 서로의 어떤 그 협조에 의해서 연결이 된 관계다. 이렇게 어떤 이익 관계가 없었던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식민 체제로서 우리 정치적인 어떤 통제를 하려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고, 그런 욕심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미국과 관계를 우리 선조들이 했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네. 이제 어제는 제가 그냥 그 해방 이전만 얘기했지만 해방 이후를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1946년에 폴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 배상 문제 때문에 트루만 특사로 와가지고 쭉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한 내용이 보면은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은 한반도는 미국에 별 큰 관심이 없다. 그냥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열도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바다를 막으면은 소련군이 못 내려오니까. 그러나 전략적 가치 외에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성이 있는데, 이미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터가 되었고 여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이 미국의 국제적인 위신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폴리가 보고서를 내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요, 해방 이후에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미군이 빨리 철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문제, 이게 전쟁이 시작할 때 하지만은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빨리 도망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 해군성도 그렇고 육군성도 그렇고 어떻게 철수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트루만이 해군 장관하고 육군 장관한테 편지 보내더라고. 이 금방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트루만이 한국에서 미국이 이기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소련한테 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상징이다. 아마 6.25 때 트루만이 빨리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은 그나저나 지금 중국을 공산주의에 넘겨줘가지고 미국 국내에서 여론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 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국제정치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반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지는 그 꼬리가 말하자면 미국 백악관이라고 하는 큰 정치를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한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이것이 사실은 그 말이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승만의 외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이렇다. 그래서 꼬리가 머리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황선준 위원님께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질문 하고 또 우리 플로어에서 이렇게 질문하실 거 이렇게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황선준 의원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64년생으로 동갑인데 그 직업 혁명가로서 이렇게
이렇게 에서 이렇게 돌아서게 된 계기가 뭔지 그걸 또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계기와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아직도 직업혁명가로 계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꼭 귀순용사 환영회 같은 분위기를, 그다음에 자꾸 학생운동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동갑이라고 하신 건 이제 60다 됐는데요. 저 굳이 말하면 제 인생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의식 빼면 한 3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지금 말하면 대학교 들어가면서 직업혁명가로서 아주 골수 공산주의를 살았던 게 한 10년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전쟁 기자를 하면서 뭔가 방황하고 회의를 가졌던 게 또 그다음에 한 10여 년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심한 이유인데요.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이래요. 뭐 저거 옛날 빨갱이가 지금도 아직 회개 안 한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반성 안 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반성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질문 자체가 이렇게 해주시면 차라리 제가 죄송했습니다, 반성합니다라고 말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보수주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직업혁명가 얘기 나온 거예요. 우선 진짜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그건 제가 반성했고, 그 반성은 이미 10여 년 전에 공개석상에서 여러분 향해 앉아 있습니다. 반성보다 동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왜 직업혁명가 얘기 나왔냐면요,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 오늘도 얘기한 게, 그 당시 학생운동 뭐 어떻게 또 같은 세상을 보내니까 어떻게 지내셨는지 몰라도 그냥 학생들이 뭐 그냥 술 한잔하고 기분 나쁘니까 데모한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70년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선배들 얘기 들으면. 근데 적어도 80년대 중반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었고, 지가 저 혼자 데모를 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딴 데서 많이 했는데 1년 전에 1년 시위기 다 짜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이었고, 그다음에 직업혁명가라는 게 뭐냐, 아니 뭐 학생하다가 데모한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3학년부터는 수업을 들어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예 학교로도 안 갔어요. 저는 뭐 선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을지로 인쇄소로 가서 쭉 있었어요. 근데 참 교수님들 신기한 거는, 특히 4학년 1학기 때 내가 시험을 본 적도, 학교 수업을 들어간 적도, 레포트를 낸 적이 없는데 성적이 다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두려워해요. 또 그러니까 저거 학사학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할까 봐. 근데 저만이 아니라 사실 양심적으로, 아까 양심이 없다 그래서 좀 곤란한데, 그래도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왕년에 운동권 추진하는 선수들 대학교 3학년 하반기부터 수업 들어간 선수가 있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무지 바쁩니다. 뭐 제가 그 관리하고, 저 이런 편, 저 거친 편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들 교회 한번 관리해 보세요. 바쁘죠? 그 전국 학생운동 그 뭐 하려면 무지 바쁩니다. 그 앉아갖고 수업 다 듣고서는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잠깐 각서라고. 그래서 전향한 얘기가,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전향이냐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이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다, 이상한 거라는 건 소련을 가면서 느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꾸 자기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아닌데 싶은데 뭔가 자기 마음의 위안을 가지려고 자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북한 뭐 평양 내가 가봤는데, 뭐 모스크바 가봤는데 별로 안 믿어요. 장가 가면은요, 저도 뭐 그때 소련 당국에서 대접도 해줬고, 호텔도 괜찮은 데서 자고, 뭐 먹는 거고, 뭔가 이상한 게 보여도 뭐 자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좀 살아봐야 돼요, 보통 사람은. 근데 그 살아본 기회는 제가 소련이 붕괴되는 바람에 좀 살아봤어요. 그다음에 뭐가 불편하냐, 사회주의 비판, 그거 하루 3박 4일을 얘기할 수 있는데, 거창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 상태로 한 3개월 살았는데도 좋다면 그냥 사시라고 제가 권유하고 싶고, 설득할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막스가 말한 이론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건 현실 사회주의는 틀린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 막시즘 계속 옳다. 그래서 제 이력 뭐 얘기 안 했다 그러면 좀 섭섭한데, 계속 얘기해도 뭐 제가 뭐 잘난 놈이 제 인생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띄엄띄엄 하니까 이제 뭐 띄엄띄엄 보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전공을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경제사로 바꾼 이유가 간단해요. 막시즘은 옳은데 현실 사회주의는 틀렸고, 그럼 어디부터 틀렸을까? 이건 경제사적으로 고쳐보겠다고 한 거예요. 요 하나는 좀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 사회 관계, 사람들 관계를 전부 다 깨는 이유는 국가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것은 국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 미국 부모들이 하는 말이, 아들이 이제 결혼하면요, 결혼하고 싶다고 이제 파트너 데려오면 남자만 안 데려오면 된다.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이제 파트너 데려오면은 여자만 데려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않으면 결혼을 허락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차별금지 법안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주로 내 자녀가 만약 동성애 당사자라면 그래도 끝까지 반대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 현명하신 우리 교수님이나 위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좀 답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또 현명하게 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항상 시키는 일을 잘합니다. 제가 시키니까 하게. 네, 차별금지법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뭐 요즘 논란 예를 들으신 것처럼 동성애자들, 특히 이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서 또 요즘 또 젠더 정체성에서 트랜스젠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자라도 인정하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동성애라는 행위와 동성애자는 구별해서 판단하자. 동성애자도 사람이고 동성애자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를 존중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행위를 하나의 인권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동성 간의 이끌림 정도가 아니라 우리 법의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성 간 성행위입니다. 동성애자라고 하는 결국 동성 간 성행위를 하나한 것을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하게 상식적이고 자연법적이고 신앙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동성애가 죄라는 건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옳다. 의사로서 정직하다면 어느 것이 이것이 해로움이란 것이 당신의 건강에 해친다는 걸 이야기해 줄 거고 경계해 줄 것이 당연할 것이다.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의사로서는 무책임한 말에 불과하다. 똑같이 역시 차별금지법이나 법의 이야기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규범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고 당위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걸 지키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지키지 않겠다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원리와 규범으로 따져보면 동성애란 행위가 옳지 못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하는 것도 권리고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건 차별이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이걸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왜? 자녀기 때문에. 오히려 남이라면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녀는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면 잘못된 건 잘못된 이야기해 줘야 될 겁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다려야 되겠죠. 둘째 아들 기다렸던 부모 심정으로.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해 준 건 올바른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들은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그 행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부모로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요. 플로어에서 딱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 봐요. 우리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고 해답을 들으니까 별로 질문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황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또 황 의원 부탁을 드린 거는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모임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닌데요. 사람이 그래도 사회성과 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질문하면 얘기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근데 뭐 갑자기 뭐 여기 불교 신도도 있고 뭐 이런데 제가 와서 뭐 나는 크리스천이다 얘기하는 건 좀 아직 아닌 모르겠어요. 그래도 용기 있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그 수준은 못 이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교수님과 위원님께 큰 박수 하고 이렇게 또 강의 듣겠습니다.